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주의와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세계경찰 국가 역할 포기로 이제 유럽은 자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다급하게 군비 증강에 나선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이 한국산 방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면서 유럽의 한국 무기 전성시대를 열었는데요. 이제는 불가리아마저도 한국의 FA-50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어떤 장점들이 러브콜이 쏟아지게 만드는 것인지 오늘은 국가 간 연합훈련에서 증명된 FA-50의 능력 그리고 미국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는 카이의 전략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계기로 두 나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공군 대 공군 회의를 창설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공군 대 공군 회의는 공군 차원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 개설해 전략, 전술, 방위 산업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양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공군이 이처럼 군사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밀착하게 된 계기는 한국산 전투기 FA-50이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이를 발판 삼아 두 나라 공군의 교류가 필요해지고 나아가 전략, 전술, 방위 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이 필요해졌다는 데에 공감하고 회의체 창설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물론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하는 대형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는데요. 우리 공군은 FA-50이나 T-50 KT-1 훈련기 등 국산 기체를 도입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한국산 항공기 국제기술협력기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KTCG는 도입국의 기술 및 군수를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공군 대 공군회의는 단순히 기술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한 폴란드가 전술적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는 FA-50의 전술적 운용 노하우는 물론 두 나라가 공유하고 상호 조종사 교류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최근 양산이 개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등 방산 관련 안건인데요. 공군 대 공군회의를 통해 이러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들고 있는 경공격기 FA-50은 이제 폴란드는 물론 불가리아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리아는 현재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작년 10월 불가리아 국방 전략을 개정하고 전투기, 장갑차, 자주포, 대공방어 미사일, 잠수함 등 총 13개 부문의 다양한 신형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불가리아 공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공격기 FA-50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FA-50이 불가리아 공군의 노후화된 아에로사의 L-39 알바트로스 훈련기와 소련제 미그-29 전투기, 수호이 25 전투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훈련과 전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A-50이 불가리아의 항공 역량을 현대화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29일 불가리아 매체 노비니시는 카이의 FA-50 대체 어떤 전투기인가? 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FA-50 최신 버전을 통해 글로벌 경전투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네덜란드 항공잡지 스크램블의 분석에 따르면 카이의 FA-50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조만간 한국의 전투기들이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세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FA-50이 눈에 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현재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FA-50에 통합시켜 머지않은 시점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유인기를 대신해 감시, 정찰,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어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다른 4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할 때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FA-50의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운용 고도 및 최고 속도라는 측면에서 FA-50 파이터 이글이 보여주는 성능을 4세대 전투기들의 최대 80% 수준에 달해 그야말로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동급 최고 기체의 최대 80% 정도의 성능을 지닌 플랫폼을 50에서 60% 정도의 가격으로 구현해 내겠다는 FA-50 파이트 이글 KF-21 보라매의 설계 이념은 세계 정세에 묘하게 들어맞았고 한국 전투기들의 경쟁력을 높였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적인 운용을 시작으로 이제 카이는 불가리아를 비롯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동유럽 및 중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FA-50을 홍보 중이다. 불가리아 언론은 FA-50 파이터 이글이 동급 최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 역할 축소로 인해 유럽이 자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많지 않은 불가리아는 필리핀처럼 다목적 전투기 역할을 해줄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4년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FA-50PH 12대를 도입해 필리핀 공군의 핵심 항공 전력으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고급 전투기 수요를 위해 F-16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F-16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도 아니고 그럴 만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 훈련과 전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FA-50을 도입해 F-16을 보완하고 F-16 조종사를 위한 훈련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했는데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FA-50의 다목적 기능에 대해 검증이 되자 이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도 FA-50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라데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의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 관심이 많다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한 바 있는데요. 발칸, 코카서스,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의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토 최전선인 불가리아 역시 2032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20%를 신무기 조달에 활용해 군사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FA-50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표준과 호환돼 나토 작전에도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은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로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FA-50 납품과 함께 기술 이전과 현지 제조 옵션을 포함해 불가리아 항공우주 부문과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노보셀로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다국적 전투단의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 FA-50 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얼마 전 호주 상공에서 우정 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필리핀 수교 75주년이어서 이번 우정 비행의 의미는 더욱 컸습니다. 더구나 필리핀 공군이 운행한 FA-50PH는 한국의 FA-50을 필리핀의 요구 조건에 맞춰 지난 2014년 한국이 제작해 수출한 기종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운행한 FA-50PH는 지난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사이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맹활약하며 반군을 물리쳐 필리핀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우리 공군에 따르면 이번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 비행은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 훈련을 계기로 이뤄졌는데요. 한국의 F-15K 2대와 필리핀의 FA-50PH 세대가 약 20분간 호주 다윈기지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창공을 누비는 FA-50은 군사강국 미국으로서의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F-15K 6대와 병력 100여 명을 호주에 파견해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피치블랙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등 16개국에서 참가했고 미국 공군의 F-22, 이탈리아 공군 F-35B, 프랑스 공군 라팔, 인도 공군 수호이 30MKI 등 16개국 공군의 최강 전투기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에 우리 기술로 제작된 국산 전투기가 정식 데뷔한 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카이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 FA-50은 성능과 운용 효율성 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근 카이는 FA-50 단좌형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500대 이상을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을 기반으로 개발한 후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4개국 수출을 비롯해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38대가 수출됐습니다. 최근에는 페루도 FA-50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 기본 무기와 합동정밀 직격탄,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유도 무기 등 4.5톤의 무장 탑재까지 가능한 FA-50이야말로 페루, 태국, 필리핀 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계 각국 수출 실적과 관심을 바탕으로 카이는 이제 우리 전투기가 가야 할 최종 목표인 군사대국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카이의 목표는 280여 대 규모인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과 220대 도입 예정인 미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 사업인데요. 만일 FA-50이 미국 수출에 성공한다면 FA-50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500대 규모의 경공격기 시장과 카이가 개발 중인 FA-50 단좌형 시장에서 추가로 300대를 수출해 총 1,300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은 카이의 FA-50과 보잉, 사브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T-7A가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T-7A는 지난 2018년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T-50A와 경쟁에 승리한 기종이어서 카이는 이번에 단단히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고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V와 스웨덴 사브 자스 39E F 그리펜 NG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정보제 공유 청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KF-21의 주요 성능과 주요 판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뜻으로 2파전 양상을 보이던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한국, 미국, 스웨덴 등 3파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과 스웨덴 사브 자스 39 그리펜 등에 대해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가, 가격은 또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수많은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텐데 딱히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한국의 KF-21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스웨덴의 전투기 외에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양산을 개시했고 2026년 말 한국 공군에 인도할 예정인 KF-21 보라매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KF-21의 정보제 공유 청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필리핀에 보낼 정보 제공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은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V와 스웨덴 사브 자스 39E F 그리펜 NG의 풀옵션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플랜 B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블락2의 경우 1,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F-21은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즉 스텔스 성능을 나타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은 경쟁 기종인 라팔보다 작습니다. 반면 대당 가격은 경쟁 기종보다 30에서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동급 최강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V는 찾는 나라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도 필리핀이 이 전투기를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2030년까지 도저히 받아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자스 39E F 그리펜 NG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스텔시한 디자인을 갖추고 장거리 사격 능력인 미티어 미사일 공중 사격까지 성공했으며 세미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입니다. 또한 KF-21 블락2는 2028년 완성 예정입니다. 만일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KF-21의 첫 해외 수출은 필리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필리핀의 행보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일 필리핀의 한국으로부터 KF-21을 구매해 남중국해 방어에 사용한다면 중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이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종은 201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인데요. FA-50 운용 경험을 통해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사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있는 상태인데요. KF-21의 필리핀 수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이는 KF-21 보라매를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버전은 KF-21 EA로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KF-21SA는 수출형 버전으로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마지막 버전은 KF-21EX입니다. 이 중에서 KF-21EX에 대해 카이는 설계 변경을 통해 가성비와 경쟁력, 납기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최근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KF-21EX의 설계 변경 계획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카이가 발표한 설계 변경 계획안을 보면 한국형 5세대 전투기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번 카이의 발표는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 유럽 등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기술 개발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개발비가 폭증하고 있어 원래 목표로 잡았던 시점까지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교훈을 감안해 KF-21EX 개발에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을 일부 포기하고 대신 미국의 F-35 라이트닝2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F-35 라이트닝2와 같은 방식의 개발이라는 의미는 내부 무장창, 각종 센서의 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강력한 데이터 링크로 적외도 통신위성 및 무인 시스템과 연결되는 네트워킹 능력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NGAD 등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중심 침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중점을 두는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능력일 뿐 아니라 이런 기술 때문에 개발 및 생산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카이가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4.5세대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과 비교하면 KF-21의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5세대, 즉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5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이 만든 4.9세대 전투기 KF-21,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까요? 얼마 전 카이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카이는 NACS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전파 흡수 물질과 전파 흡수 구조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피 탐지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컴퓨터, 고속 광역 데이터 링크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국내 생산 엔진 등도 갖춰 미래 전장 우세를 위한 최적의 전투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카이는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한 실제 기체를 만들어 실증 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형 기체를 통해 기본 항법 및 장애물 회피 등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다목적 무인기의 실기체로 실증을 하고 2027년께 실제 유인 전투기 및 무인기에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해 시험할 계획인데요. 카이의 로드맵에 따른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공중전은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방산업체들은 한국 방산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가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찾았는데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유럽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영국,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서유럽의 한 유력 국가는 한국 방산업체들인 지속적으로 노크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먼저 한국 부스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갔다고 전합니다. 이 나라는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검토 중인데 운용하는 전투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투기여서 그에 맞는 첨단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곧 이 나라가 어디인지도 공개될 것입니다.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라팔은 3세대 개량형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들에 비해 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심지어 아직 개발이 안 끝났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말레이시아와 국방부 장관,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공격기 FA-50M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날 서명식을 열고 FA-50M 도입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는데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FA-50M 수출 계약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 사업 중 최대 규모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FA-50M은 FA-50을 말레이시아 측 수요에 맞게 개량한 모델로 경전투기인데요. 말레이시아는 경쟁국인 인도네시아를 의식해 80년대 말 영국으로부터 호크 200 단좌 경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것과 같은 것을 자기들도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말레이시아가 새로 선택한 경공격기는 한국이 만든 FA-50M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경전투기 FA-50M을 도입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용하던 러시아의 미그기는 낡아서 창고에 처박아두고 있을 뿐 사실상 사용 불가능이며 다른 기종들도 낡아서 말레이시아는 오는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인 FA-18D와 수호이-30MKM을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카이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경공격기 FA-50M 수출에 성공하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LAH의 수출로 사업을 확장할 태세를 보이자 러시아와 중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주요 후보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 즉 MRCA를 위해 러시아의 수호이-57과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사브 자스 39E 그리펜 등 유럽 기종과 미국의 보잉 FA-18EF 슈퍼호넷이 주요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종들은 20년 이상 운용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보잉이 2023년 FA-18EF 슈퍼호넷 생산을 2025년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프로그램 방향에 영향을 미쳐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위해 새로운 대체 공급원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말레이시아는 임시방편으로 현재 운용 중인 8대의 호넷 전투 공격기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30세대의 쿠웨이트 공군의 F-18CD 호넷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존 18대의 수호이-30MKM 전투기를 가장 최신형인 수호이-35와 비슷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구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삐그덕거리면서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수호이-57 역시 주요 후보로 올라왔는데 하지만 러시아제 전투기 인수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호이-57은 시제 양산 단계에 있었는데 러시아의 전쟁 발발로 주요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전투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전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작업체의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수호이-57을 선택하게 되면 과연 러시아가 전쟁 후 언제 양산하며 말레이시아의 정확한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제 전투기를 구입하면 서방국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국의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까지 성공하면서 화려하게 급부상한 것입니다. KF-21을 생산하는 카이는 올해 KF-21 양산 계약을 발표했고 오는 2026년 말부터 KF-21을 인도할 계획이라 이보다 더 빨리,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전투기를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 한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관료들이 KF-21 생산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세계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러시아의 수호이-57에 비견될 정도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시간은 한국의 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막 나온 KF-21에 비해 타이푼, 다소 라팔, 사브 자스 39E 그리펜은 시간이 갈수록 옛날 전투기라는 이미지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5세대 전투기인데 KF-21이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말레이시아의 요구 조건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만일 사우디와 말레이시아가 KF-21의 업그레이드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세 나라 모두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또 하나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바로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고 현지에 한국항공우주 산업 카이의 법인이 생겼으며 군수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레이시아와 한국 위협력이 강화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KF-21 사업에 말레이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한국이 급부상하고 한국의 KF-21이 유력 후보가 되자 가장 깜놀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그기를 사용해본 말레이시아가 당연히 수호이-57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KF-21이 다크호스로 떠올랐으니 놀랄만도 합니다.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말이 두 전투기가 격돌한 것이지 러시아의 수호이-57이 들러리이며 주인공은 KF-21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양산돼 되기 전에 KF-21이 너무 잘 나가자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는 양산이 시작된 KF-21 보람의 블록원에 대해 이들이 유럽 항공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KF-21에 투입된 시간은 9년, 투입된 비용은 한화 10조 3,200억 원에 그쳤다. KF-21의 대당 가격은 한화 1,020억 정도로 라팔이나 타이푼, 자스 39 그리펜이보다 훨씬 저렴하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KF-21 보람에는 F-16V나 그리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며, 5세대 전투기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나 그리펜, F-15EX보다 한 발 앞서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있는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시키는 기술을 통해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신속하게 최적의 설계 비용만을 들이면서 말이다. 게다가 KF-21의 파생형들, 예를 들면 전자전에 특화된 KF-21EA, 스텔스 기능으로 적 방공망을 뚫고 중심을 타격하는 KF-21EX, 마지막으로 공중우세 전투기형 KF-21 블락2 등을 통해 한국은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전투기를 제조해 본 적이 없는 한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카이는 현재 유럽 최고의 항공기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10년도 되지 않아 30%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냈다.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일으켰던 혁신을 연상시킬 만큼 KF-21의 개발 과정은 전투기 산업의 혁신이나 다름없는 효율성을 보여준다.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 사브, BAE, 다소 등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KF-21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유럽이 지금 KF-21의 성공을 보면서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는 한국에 비해 거북이처럼 느린 유럽의 방산 시스템을 얼마나 속터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콧대 높은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와서 보고 배우라는 말까지 했으니 이보다 더 극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이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차세대 전투기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유럽 안보벨트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판보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이번에는 전세계 44여 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나 카이는 지난 26일까지 열린 이번 에어쇼에서 KF-21 FA-50 등 주력 기종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선보이며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등 세계적인 민항기 제작사의 파트너로서 쌓아온 카이의 민수기체 사업 역량을 알린 겁니다. 특히 카이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선보이고 영상을 시연하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미래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의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발사 무인기를 적용한 멈티를 공개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에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세심한 케어를 하며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카이 말고도 우리 방산업체 하나도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큰 보탬이 됐는데요. 특히나 하나는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 중인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해 항공 우주 역량을 가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판버러 에어쇼 200제곱미터 규모의 통합전시관을 마련하고 항공 사업 역량을 전시한 에어존과 종합 우주 솔루션을 소개하는 스페이스존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을 최초로 전시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하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시스템의 에이사 레이더, 소형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 등을 전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 항공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소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람의 전투기의 1차 양산이 확정되면서 대당 가격이 900억 원 중반대로 나오면서 수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이 동급인 4.5세대 전투기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때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F-21의 동급으로 여겨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이 있지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의 대당 가격은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 원으로 KF-21의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995년 출시된 쌍발기 F-18, 1979년 출시된 F-16 등과 비교해 KF-21이 항전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 스텔스기로 확장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KF-21은 10개의 무장을 달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 최대항 속거리 2,900km, 실제 전투행동 반경은 780km 수준으로 방산 전문가들 역시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초도 비행을 한 KF-21은 200회의 시험 비행을 거치며 전투행동 반경, 비행 특성, 최대 속도, 이착륙 특성 등 260여 가지의 시험을 무사 통과하며 성능과 안정성 모두 입증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으로부터 1차 양산 승인을 받은 KF-21은 내년 6월 2차 양산 계약이 완료되면 총 40대가 생산될 예정으로 나머지 80대는 지대공 타격 능력 등의 시험을 거쳐 양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세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모두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미래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6세대용 전투기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GCAP를 개발 중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또한 미 공군과 해군은 6세대 전투기로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 프로젝트를 진행 중지만 이 역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궤도에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을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영국의 경우 유로파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20년 이상이 소요됐는데 사실 전투기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전투기 공동 개발에 거리를 두면서 일본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출범한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듯 영국 정부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방위력 강화 계획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일본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GCAP로 대체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물거품되면 안보에 크나큰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전투기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우주 시장에 선전대열에 합류하는 건 물론 선도국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이가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카이는 사우디와 구체적인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을 한창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연구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카이는 블락3 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멈티를 만드는 등 전 세계 방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의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포함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선두로 자리 잡아 주력 기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카이는 사우디와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아주 칼을 갈았습니다. 사실 카이와 사우디와의 협력 소식은 작년부터 가시화됐었습니다. 작년 10월 카이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 우주청과 우주 분야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과 운영 등 협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사우디 현지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에 참가해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실제로 WDS 개막 첫날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카이 부스를 방문해 KF-21을 포함한 카이의 항공 플랫폼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KF-21에 관심을 보인 건 KF-21의 성능 개량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때 KF-21 블록3로 불리던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등 군사강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되는 등 벌써부터 사우디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F-21EA의 전자전 공격기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성능 개량 첫 번째 버전인 KF-21EA는 현재 ADD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는 KF-21EA를 위해 개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바꾸고 총 3개의 전자 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개의 ESM 장비는 KF-21EA의 날개 끝에 장착되는데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공격이나 전자 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ARM 미사일과 EA 전자전포들을 장착하기 위해 현재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해 전자전포드, ARM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5세대급 성능을 갖춘 KF-21EX의 개발에 이어 6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놀라운 진격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일본이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에는 수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내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 요구 조건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개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 비용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수출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속내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렇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앞서 수출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최근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데다가 한국이 개발한 KF-21을 보고 자기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겠다고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KF-21 플랫폼이 있는 한국과 달리 전투기 플랫폼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기술도 외부 방산 기술의 허락이 있어야 수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일본이 한국에 승승장구하는 방산 기업들을 보면서 얼마 전 NHK는 한국 무기가 왜 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 집중 분석해 보도하는 등 한국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군사 전문가인 겐타로는 일본 매체에 이런 글을 기고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다.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적용한 KF-21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저비용을 양립하는 영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어중간함이야말로 오히려 KF-21이 지금 다른 전투기들과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이 어중간함이 장점이 된 것이다. 뛰어난 성능과 저비용을 양립했기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싼 F-35를 사려다가 한국의 KF-21을 선택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더구나 KF-21 이야기만 나오면 헐뜯던 일본 네티즌들도 점차 KF-21의 장점을 찾고 일본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자주 눈에 띌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또한 슈에이샤 온라인에 올라온 KF-21 관련 내용들을 보면 일본답지 않게 KF-21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프랑스의 라팔과 경쟁하고 있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 전문가인 후루카와 츠카사 기자는 작년 아덱스 현장에서 KF-21을 바라보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제품인 상태에서 화려한 기동을 선보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현재 KF-21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기술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기술이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한국인들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자국 기술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느꼈다. 일본도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여론이 모아졌을 때가 있었지만 포기했는데 한국은 이를 성취했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KF-21을 어떤 호구가 사겠느냐며 조롱하던 일본이 최근에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KF-21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TF-50N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한국이 어쩌면 보잉을 제치고 이 프로젝트를 따낼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은 한국이 많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보잉을 밀 것으로 보이고 외부 업체의 기술 공유를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KF-21과 FA-50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영국 때문에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심판론을 앞세운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영국에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은 일본과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일본인들은 지금 커다란 충격 속에 영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국의 노동당 정권은 투입되는 비용 대비 영국이 취할 수 있는 실익을 따져봐야 하며 2025년까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확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돈을 덜 투입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사우디와의 협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전 정권은 사우디가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템페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는데 이번 정부는 자기 돈이 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우디도 고려해보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인데요. 과연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일본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은 더 놀라고 있습니다. 남미의 페루가 KF-21 보라매를 자국 전투기 선정 사업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얼마 전 외신들이 중남미 페루에서 KF-21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함께 주요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하자 중국 언론들을 이를 즉각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국이 페루에서까지 KF-21 수출을 노리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자신들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한국 방산 까고 보자식의 한국 방산 깎아내리기는 이제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최근 논조를 보면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우리 중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논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건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역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을 보면서 자기들은 KF-21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자신하고 있었고 엔진을 포함해 국산화율 95%를 달성하겠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으니 차세대 전투기쯤이야 못 만들 리 없다고 잘난 척을 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자 살 길은 전투기 자체 개발밖에 없다고 본 대만은 항공 엔진을 포함한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후 미국이 중국과 멀어지고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전투기 개발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대만은 F124라는 엔진을 튜닝해 자신들의 전투기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고, 이탈리아와 체코 등의 대만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엔진을 적용시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력 부족에 부딪혔고, 대만 국방부는 자국이 보유한 항공기술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자체 개발을 포기했으며 해외 공동 개발로 사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대만과 손잡을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도가 개발 중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만이 협력하는 모양새로 인도와 대만이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일본이 영국과 추진하려고 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만이 열심히 기웃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만이 돈을 대고 끼겠다고 하면 마다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KF-21 보라매 개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주변국들이 부러워하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 하나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해 한국의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는 항공우주 산업의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로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는 행사입니다. 올해 이 판버러 에어쇼의 팀 하나는 KF-21 엔진부터 우주발사체까지 최첨단 항공우주 솔루션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항공엔진 시제품입니다. 이 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15,000파운드 추력급 터보팬 엔진 시제품으로서 GE의 F414와 동급으로 한국형 항공엔진 콘셉트로 개발됐고, 앞으로 한국의 KF-21Z 전투기 및 무인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항공엔진 외에도 하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체와 해상도 30cm급 지구관측 위성, 스페이스 IT 등 첨단 우주기술 라인업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이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며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것은 기술 강국이라는 일본도 그리고 대만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그 어렵다는 항공엔진 국산화에도 마침내 성공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